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봄비가 내린 것 같죠? 3월에. 준비 오셨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3일절에도 이렇게 생방송에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총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곡의 1악장이 TV 드라마에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첫 오프닝이 피아노와 첼로의 두오로 이렇게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격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 곡. 먼저 음악으로 설명만 딱 들었어요. 제 스타일 곡인데. 들어보실까요? 음악 주세요. 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런 오프닝이 나올 때 프로포즈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나오기 전까지. 그렇지. 다 서정적일 여기서부터는 때. 딱 갈등 시작이잖아요. 거기까지만. 네, 여기서부터 현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사실 3일절이기도 해서 네. 가장 음악가 중에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던 작곡가 이제 스메타나와 드보르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조국애로 보헤미아의 정체성을 지킨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2번 A장주입니다. 그렇군요. 드보르자크, 조국애가 남다른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드보르작은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고 평생 보헤미아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과 음악에서 나타내고자 한 작곡가죠. 그의 음악에는 그래서 그런지 보헤미아의 민족적인 정서가 아주 깊게 배어 있어요. 활동하던 당시에 악보 출판사들이 당신이 유명해지려면 음악을 독일식으로 바꿔야 하고 독일식으로 또 표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드보르작은 고집을 자기의 소신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애국심을 지키면서 보헤미아식 이름을 고수했죠. 그렇군요. 드보르작 하면 아무래도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같은 작품이나 협주곡 등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드보르작은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였던 스메타나와 비교를 해본다면 또 뒤지지 않는 엄청난 양의 실내악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메타나가 사실 고작 3개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면 실내악 장르에 있어서 드보르작은 피아노 실내악 작품만 최소 8개, 또 현악 실내악 작품 20개가 넘게, 또 다른 앙상블 등 굉장히 많은 실내악 작품들을 남겼죠. 결론적으로 스메타나가 가성비가 좋았군요. 그렇죠. 3개밖에 작곡을 안 했는데 어디서나 예술 경영 쪽인 접근을 하시는 선생님. 그런 시각으로 또 봐줘야 되니까. 네. 오늘 소개하고 있는 피아노 5중주는 그럼 언제 쓰여졌습니까? 드보르작이 31살 되던 1872년에 첫 피아노 5중주 A장조 이거는 오퍼스 5를 썼는데 그 당시 그가 이제 바그너가 지휘하던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리스트로 연주를 했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그래서 그때 바그너의 유명한 작품인 타노이즈와 로헨그린을 연주하면서 이런 음악이 있구나 해서 새로운 음악 세계에 눈을 뜨긴 했는데 이와 반대로 자신은 자신의 음악을 구축해 나가면서 교향곡과 실내악을 작곡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초기 피아노 5중주 를 바그네리안 그때 주류 그러니까 주 작곡가 가장 인기 있는 작곡가의 전통을 바그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그너라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자 한 젊은 작곡가의 초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인데 놀랍게도 1872년 11월 22일에 이 작품이 초연되고 드보르작은 악보를 폐기합니다. 헐. 그렇죠. 헉인데요. 폐기할 정도로 그럼 초연에 실패한 겁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초연에 실패했다는 설도 있고 드보르작이 초연 이후에 자신의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레기통에 악보를 버렸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드보르작이 원래부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웬만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남한테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품들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로 비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악보를 없애버리기는 했는데 15년 후인 1887년에 우연치 않게 사본을 발견을 했어요. 재밌죠? 그리고 첫 버전이 이제 새 악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드보르작이 내가 이 곡을 좀 다시 수정을 해서 새롭게 탄생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달 정도 작업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드보르작은 이 곡에 배어 있었던 어떤 바그너리한 그런 요소들을 아예 없애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쓰다가 이럴 바에야 그냥 없고 새로 쓰자. 라고 생각을 해서 새롭게 작곡을 6주 정도 동안 한 후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동일한 A장조의 조성으로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새로운 5중주가 탄생이 되고 다음 해인 1888년 1월 6일에 프라하에서 초연을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도작이나 이 자기의 장인들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멋있는데.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부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어떻게 드네요. 부시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뭐래 저는 두 가지 시각인데 이것도 네. 약간 마케팅이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폐기했는데 또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또 뛰어난 마케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드보르자크 선생님이 워낙 네. 거장이고 대가니까 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바로 그렇죠. 폐기해버리는 네. 마치 네. 도자기 장인처럼 네, 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피아노 5중주의 악보를 지금 출간하는 과정에서도 또 출판사와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죠. 네, 당시 브람스가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드보르작을 굉장히 좋아했고 드보르작의 명성을 널리 펼쳐주려고 이제 알려주려고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브람스가 심록 출판사를 드보르작에게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아노 5중주 악보가 출판이 되었는데 드보르작은 체코와 독일어 모두 제목을 표기하자는 의견이었고 출판사에서는 독일어로만 표기를 하자 이런 이슈로 좀 실갱이가 있기도 했죠. 아니 가곡도 아니고 피아노 5중주를 음. 왜 실랑이가 일어나지? 이해가 안 왜냐하면 되네. 출판사에서는 독일어로만 해야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독일의 음악이 주류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리고 드보르작은 아니다. 나는 보헤미안 내 어떤 체코의 사람으로서 내 민족성을 알리기 위해서 꼭 이 언어로 또 제목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작곡가가 작품을 내면서 국문으로 또 영문으로 동시에 무조건 써서 출판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죠. 참 어려운 시대에 있었군요. 드보르작이 안타깝습니다. 네.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5중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 이제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노 퀸텟 5중주 하면 대표적으로 슈만과 브람스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게 오늘의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인데 일단 피아노 5중주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는 굉장히 피아노와 현악기들이 굉장히 친해요. 네. 친밀해요. 네.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 또 감정의 주고받는 상호작용,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졌고 여기서 가장 특별한 점은 체코의 어떤 민속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서 막 물씬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곡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피아노 5중주 그러세요? 중에. 네, 5중주 중에서? 네, 연주도 여러 번 했고 네. 근데 드보르작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짙었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듣는 이들과 공감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 실현이 안 되면 이제 자신의 악보를 폐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 음악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어둡지만 이렇게 햇살이 비추는 듯한 그런 따스함 아니면 굉장히 인간적인 서정미 또 슬픔 아니면 뭐 조국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그런 그 감정들이 적절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오중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조국예로 보헤미아의 정체성을 지킨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2번 A장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2번 A장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의 특이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악 작품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헤미아의 어떤 민속 선율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체코의 대표적인 민속 음악이
이 작품에서 클래식의 장르와 묘하게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1악장, 그러니까 총 4악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1악장은 처음에 템포 마킹은 알레그로 마논 탄토 빠르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라고 적혀 있지만 네.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들으신 대로 피아노 반주와 굉장히 따뜻하고 꿈 같은 아름다운 첼로의 선율로 시작을 합니다. 피아노가 이렇게 오프닝을 두 마디를 하면 첼로가 꿀 같은 음색으로 하다가 네. 아까 정경님께서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건 정확한 곡입니다. 이게 그렇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삶은 네. 이러면서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으로 치닫다가 활기차게 이제 1악장을 마무리를 하죠. 근데 2악장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또 악장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는 안단테 콘 모토인데 타이틀 부제가 둠카라고 되어 있어요. 둠카 형식. 둠카는 사실 지금 되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 아픈 지방인 우크라이나 동유럽 우크라이나 지방의 민속 음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둠카는 춤이 어떤 민속 음악이기도 하지만 보헤미안 말로 엘레지 혹은 애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둠카의 어떤 애수 짙은 애수를 느껴지는 선율을 F 샵 마이너로 드보르작이 표현을 했죠. 오프닝이 F샵 이렇게 단조.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비올라가 멜로디를 이어가거든요. 네. 코드만 들어도 굉장히 애잔하고 서글프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반대의 색상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죠. 프리안트, 몰토, 비바체. 프리안트는 보헤미아의 민속 무곡이거든요. 그래서 스케르초로 아주 쾌활하고 약간 왈츠는 좀 우아한 삼박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아주 유쾌하고 빠른 삼박자의 리듬으로 첼로와 비올라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빠른 보헤미안 지방의 민속 무곡으로 이제 느낌이 나죠. 근데 상당히 이 3악장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텐데 이 멜로디를 주제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음악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서로 악기들이 주고받으면서 만약에 처음 시작이 first 바이올린이 시작을 하는데 템포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의 생사가 갈리게 되는 거죠. 너무 빠르면 이제 굉장히 정신없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악장은 이제 피날레 악장으로 활기차게 시작을 하는데 맨 끝에는 아주 잔잔하면서 작은 코랄로 가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악첼레란도로 빨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급격하고 화려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피아노 오중주가 끝을 맺게 됩니다. 1, 2, 3, 4악장 설명을 다 들으니 네. 오늘 드보르자크 피아노 5중주 이번 A장조는 한편의 오페라 같아요. 예. 표현이 너무 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피아노 5중주 레벨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더 다채롭고 대단한 극처럼 느껴져서 오늘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고은정님 11시 클래식 좋아요. 피아노 라이브 연주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3.1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보르작을 또 시기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 같고 라이브 연주까지 이렇게 또 시범을 보여주셔서 연주를 보여주셔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벌써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 아쉽습니다, 선생님. 매주 아쉬워서 어떡하죠? 그러게요. 6일만 기다리세요. 조심히 가시고 네.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